습성. 80일 나갑니다. 출입구를 비켜주십시오. 하고 푸른 제복을 입은 양지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시민이라는 이름의 양들이 한때 내려오고 또 다른 한때가 우르르 올라탔다. 땡그랑 맨하탄 고가선의 가죽 전차는 요란스레 소리를 내며 달려갔다. 존 파킨스는 해방된 양떼에 섞여서 정거장 층계를 내려갔다. 존은 자기의 아파트를 향해 나른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나른하다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 사전에는 혹시 같은 말은 없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2년, 더욱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나이에게 뜻밖의 일 따위가 기다리고 있을 리는 없는 것이었다.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존 파킨스는 우울하게 냉소를 씹는 기분으로 단조로운 하루의 결말을 속으로 예언하고 있었다. 캐티가 콜드크림과 버터 과자 냄새가 물씬 나는 입맞춤으로 나를 문간에서 맞이해주겠지. 나는 웃옷을 벗고 자갈을 깐 듯한 긴 의자에 걸터앉아 석간을 펼쳐들고 냉혹한 자동 식자기로 살해된 러시아 병정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겠지. 저녁 식사는 냄비에 볶은 고기와 절대로 피부가 상하지 않는다고 보증한 드레싱으로 양념한 샐러드, 장군풀 스튜, 상표에 쓰여있는 화학적 순도의 증명에 얼굴을 붉히고 있는 병에 든 딸기 시럽이 나오겠지. 저녁 식사가 끝나면 캐티는 얼음 배달부가 잘라준 넥타이 끝을 이어서 만든 헝겊조각 작품을 보여주겠지. 7시 반이 되면 윗방에 있는 그 뚱뚱보가 체조를 하기 시작하면 당장에 떨어지는 벽의 흙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구 위에 신문지를 덮게 되겠지. 8시 정각에는 복도 맞은편 방에 사는 연극 배우인 히카와 무니가 가벼운 선망증 발작을 일으켜서 흥행주 해머스타인이 주급 $500에 계약하려고 자기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의자를 넘기 시작하겠지. 이윽고 통풍구를 사이에 둔 맞은편 창문의 신사가 플루트를 꺼내겠지. 길거리에선 밤의 가스등이 여기저기서 찬란하게 깜빡이기 시작하겠지. 요리를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도르래에서 벗겨지겠지. 관리인이 자노비키 부인의 5 아이들을 길 저편으로 내쫓듯이 다시 쫓아버리겠지. 샴페인 백갈의 구두를 신고 스코치 테리어를 끌고 나온 부인이 총총히 층계를 내려가서 초인종과 우편물함 위에 그녀의 목요일 이름을 써붙이겠지. 이렇게 하여 프로그모어의 아파트의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깊어가겠지. 존 파킨스는 이런 일이 어김없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어 8시 15분이 되면 자기가 용기를 내어 모자에 손을 댄다는 것도, 그리고 아내가 불만스러운 투로 이렇게 묻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여보, 어딜 가시죠? 나도 좀 알고 싶은데요. 잠깐 메클로스키 집에 들러서 친구들하고 당구나 두어 게임 하려고. 요즘은 이것이 존 파킨스의 습관처럼 되어 밤 10시나 11시경에 집에 들어온다. 캐티는 벌써 잠들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훨훨 타오르는 분노의 도가니로 결혼이라는 강철 사슬로 도금한 금을 조금이라도 더 벗기려고 자지 않고 기다리는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랑의 신이 프로그모어 아파트에 그의 희생자와 더불어 심판의 마당에 섰을 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문간에 도착한 존 파킨스는 그런 평범한 생활에 일어난 커다란 역전극에 직면했다. 그 귀엽고 과자 냄새 나는 입맞춤을 해주던 캐티의 모습이 어디론지 사라져버린 것이다. 세 개의 방이 무섭도록 난잡하게 어지러져 있었고 그녀의 소지품도 마구 흩어져 있었다. 구두가 한가운데서 뒹굴고 머리를 만지는 고데기며 머리 장식용 리본, 일본식 옷과 분갑 같은 것이 모두 뒤섞여서 경대와 의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케이티가 한 짓이 아니었다. 존은 그녀의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칼이 엉켜서 말려있는 빛을 멍청이 바라보았다. 무언가 굉장히 바쁜 볼일이나 얼이 빠질 만한 사건이 일어나서 뛰어나간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여느 때 그녀는 이런 머리카락은 깔끔히 뭉쳐서 난로 위에 조그마한 파란 꽃병에 알뜰히 넣어두기 때문이다. 깨끗이 접은 종이 쪽지가 금방 눈에 띄도록 가스등 꼭지에 끈으로 매달려 있었다. 존은 그것을 뜯었다. 다음과 같이 급히 쓴 아내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존, 방금 어머니께서 중병이라는 전보를 받았어요. 4시 40분 차를 탈 참이에요. 동생 샘이 저쪽 정거장에 마중을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냉장고에 양고기가 들어있어요. 평소에 그 후두염이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유 배달부에게 50센트를 지불해주세요. 어머니는 작년 봄 후두염으로 몹시 괴로워하셨답니다. 계량기에 관한 일로 가스회사에 편지 쓰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갈아 신을 양말은 맨 위쪽 서랍에 들어있어요. 내일 도착하는 대로 편지할게요. 캐티. 결혼한 지 2년. 그와 캐티는 단 하룻밤도 따로 잔 적이 없었다. 존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내가 써놓은 쪽지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다. 일찍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일정한 일상생활의 순서에 지금 하나의 금이 생긴 것이다. 그는 그저 멍청이 서 있었다. 의자 등에 캐티가 언제나 음식을 장만할 때 입는 검정 물방울 무늬의 빨간 실내복이 비참한 껍데기로 걸쳐져 있었다. 부랴부랴 뛰어나갔기 때문에 평상복도 여기저기 던져져 있었다. 좋아하는 버터과자가 든 조그만 종이뭉치가 주둥이에 끈도 매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기차 시간표가 오려져서 그 자리만 네모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신문지가 펼쳐진 채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상실을,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영혼과 생명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존 파킨스는 기묘하게 황량한 생각에 감싸인 채 이 죽은 잔해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방 안을 깔끔히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에 손이 닿았을 때 무언가 흡사 공포 같은 전율이 몸을 훑어내려갔다. 캐티 없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었으므로 아내란 그에게는 마치 호흡하는 공기, 필요 불가결은 하지만 아내란 존재를 깨닫는 일은 좀처럼 드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버리고 없는 것이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론 그것은 2, 3일, 길어야
한두 주일일 것이다. 마치 죽음의 손이 태평스러운 그의 가정에 표를 찍은 듯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었다. 존은 냉장고에서 양고기를 꺼내고 커피를 끓여서 뻔뻔스럽게 화학적 순도를 보증하는 상표를 붙인 딸기 시럽을 앞에 놓고 외롭게 식탁에 앉아있다. 냄비에 볶은 고기와 황갈색의 구두약 같은 드레싱을 친 샐러드가 잃어버린 행복 속에서 지금은 헛된 환영처럼 보였다. 내 가정은 해체되고 말았다. 후디엄을 앓는 장모가 내 가정의 수호신을 하늘 저편으로 쫓아버렸다. 쓸쓸히 식사를 마친 존은 거리로 나 있는 창가에 가서 앉았다. 담배를 피울 기분도 나지 않았다. 창밖의 거리는 나와서 어리석은 행위와 환락의 춤에 끼어들라고 요란스레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존 혼자만의 밤이었다. 그럴 생각만 있다면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외출할 수 있으며 길거리의 명랑한 독신자처럼 자유로이 환락의 현을 뜯을 수도 있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거나 정신없이 떠들어대거나 여기저기 헤매다니거나 뭐든지 하고 싶은 짓을 할 수 있었다. 환락의 여운이 떠도는 채로 돌아오는 그를 잔뜩 벼르며 기다리는 캐티도 없다. 바란다면 새벽의 여신이 전등불을 흐릿하게 만드는 시간까지 친구들과 매클로스키 집에서 당구를 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프로그모어 아파트가 몹시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을 때도 언제나 그를 묶어놓고 있던 결혼이라는 사슬이 이제는 풀렸다. 캐티는 가버린 것이다. 존 파킨스는 자기의 감정을 분석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 캐티 없는 너비 10피트, 길이 12피트의 방에 이렇게 앉아있으니 자신의 불안한 주저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뚜렷이 깨달았다. 자신의 행복에는 캐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은 것이다. 아무런 색다른 변화도 없는 가정생활의 연속 때문에 의식 속에 잠재워져 있던 그녀에 대한 감정이 그녀의 존재를 상실함으로써 심하게 일깨워진 것이다. 인간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가 날아가 버릴 때까지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진실로 감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속담이나 설교나 우화 또는 그 이상의 설득력 있는 명언으로 이미 신물이 나도록 들어오지 않았던가. 나는 정말 숙맥이었군 하고 존 파킨스는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캐티를 그렇게 다루어 오다니. 밤마다 아내와 함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대신 바깥으로 뛰어나가 젊은 놈들과 당구를 치고 술을 마시고 떠들어대곤 하지 않았는가. 가엾게도 캐티는 무엇 하나 마음의 위안도 받지 못하고 외로이 이 집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동안 나는 바보짓만 했다. 존 파킨스여, 너는 정말 죄 많은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캐티를 위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뭔가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자. 그리고 매클로스키의 놈팽이 친구들과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단단히 손을 끊자. 확실히 창밖 거리에서는 존 파킨스에게 모무스를 따라서 함께 춤을 추자고 요란스레 부르고 있었다. 매클로스킨의 집에서는 여느 때의 단골들이 본격적인 밤의 승부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메우려고 할 일 없이 당구를 치고 있었다. 흔쾌한 당구의 큐소리도 캐티를 잃은 파킨스의 잘못을 후회하는 마음을 유혹할 수는 없었다.
사랑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쯤 경멸하고 있다가 빼앗기고 보니 지금은 애달프도록 그리웠다. 후회로 가슴이 저미는 파킨스는 자기의 계보를 더듬어 낙원에서 천사에게 쫓겨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 존 파킨스의 오른쪽 옆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의자의 등에 캐티의 파란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아직도 캐티의 모습을 희미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소매 중간쯤에는 그를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할 때 그녀의 팔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가느다랗게 주름 잡힌 독특하게 구겨진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냘프면서도 마음 설레게 하는 야생 히아신스의 향기가 블라우스에서 풍기고 있었다. 존은 블라우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 차가운 얇은 옷을 들여다보았다. 캐티는 한 번도 이렇게 차가운 적이 없었다. 눈물이, 그렇다. 눈물이 존 파킨스의 눈에 맺혔다. 이번엔 캐티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동댕이 쳐든 보상을 할 것이다. 그녀 없는 생활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때 문이 열렸다. 캐티가 조그만 손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존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돌아오게 돼서 다행이야. 하고 존이 말했다. 어머니는 그리 대단하지 않으셨어요. 쌤이 정거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저 잠깐 발작을 일으키셨을 뿐이고 전보를 친 뒤에 금방 깨끗이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차로 들어왔죠. 아, 커피 한 잔만 마셨으면. 프로그모어 아파트의 3층 정면에 있는 방이 여느 때의 관습으로 그 기계를 되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 삐걱거리는 톱니바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벨트가 미끄러져 나가고 용수철이 움직이고 기어가 조정되어 수레바퀴는 다시 여느 때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존 파킨스는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8시 15분이었다. 여보, 어딜 가시죠? 나도 알고 싶어요. 하고 캐티가 덤벼들 듯한 말투로 물었다. 아, 잠깐 매클로스킨의 집에 들러서 친구들과 당구나 두어 게임 할까 해서. 하고 존은 대답했다.